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연말에 쓸쓸한 소식 먼저 전하게 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여 만입니다. 먼저 곽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 주차장에 SUV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을 덮은 천막을 걷어내고 내부를 살핍니다. 오전 10시 반쯤 배우 이선균 씨가 차 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로부터 20분 전 경찰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어젯밤 집을 나간 이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매니저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침에 10시 한 3, 40분쯤에 가게에 나왔는데 그때 소방차가 지나갔어요. 소방차하고 구급차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SUV 차량에서 쓰러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선 술병과 함께 극단적 선택에 쓰인 걸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CCTV에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이 씨의 차량이 와룡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실장 집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3일엔 세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영화계도 슬픔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1,000만 관객 무대 인사를 비롯해 예정됐던 행사 인터뷰도 대거 취소하며 조용한 애도에 나섰습니다. 영화계 분위기는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선균 씨가 연기 인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에 영화계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영화 감독도 이렇게 잃기엔 너무 아까운 배우였다며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 생전 괴로움이 컸던 것 같다고 애도했습니다. 영화계는 예정돼 있던 행사를 대거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서울의 봄 팀은 1,000만 감사 무대 인사를, 노량의 배우 김성규는 오늘로 잡혀있던 언론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도 여럿 연기됐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기생충 주연 배우의 사망 소식을 타전하며 그가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선균은 2001년 데뷔해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파스타 등에서 활약하며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크게 인기를 얻었고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제를 휩쓴 이후에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마약 수사와는 별개로 배우 이선균을 좋아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 사회부 주원진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자, 주 기자, 이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해했던 점도 있죠? 네, 이선균 씨는 딱 한 번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흥업소 실장이 수면제라고 속여서 투약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이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게 됐군요. 경찰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복잡하다는 방증일 겁니다. 다만 경찰 내부에선 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신청서까지 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해 당황스럽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첩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수사 시작된 지 2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인천경찰청이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내사 사실을 밝힌 것이 10월 20일입니다. 하지만 국가수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경찰은 이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씨 수사에 발단이 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는
구속 기소됐지만 경찰은 이 씨와의 연관성을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 실장 공소장을 봐도 이성균 씨 이름이 한 줄도 안 나오고 다른 마약 투약 혐의만 적시돼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가수 지드래곤도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된 거죠? 네, 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9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채 유흥업소 직원들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계속해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재판 가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거는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한 때 하나입니다. 예. 이와 달리 이성균 씨의 경우엔 경찰이 공개 소환만 3차례 하면서 여론의 관심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은 먼저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사실상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을 폭로하겠다며 이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요구한 A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계속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심적 압박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역설적으로 이런 수사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취임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이 586 운동권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의 결합체라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가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을 콕 집어 직격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02년 KBS PD의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언급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세력과 결탁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연이틀 이 대표와 각을 세운 겁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비정치인 위주로 꾸리겠다면서도 봉사하겠다는 마음 외에 생물학적 나이엔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세계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친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선 수위 조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됩니다. 불출마 자체가 어떤 그게 미덕인 것은 아니거든요. 한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선민 후사를 강조하며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엔 하루 만에 출마 예정자 14명이 동참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도 한 위원장을 향해 포문을 일제히 열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직격한 데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내일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야당을 감시하는 건 여당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던 한 위원장의 취임 연설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야당 대표 모욕은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을 향한 집중포화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던 한 위원장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여의도 문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의도 문법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극단적인 여의도 문법이죠. 친명계인 양이원영 의원은 한 위원장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며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다 무대에서 사라질 것인지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통과도 전에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총선 영입인재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공격이 아닌 아군의 기뢰 때문이란 취지로 말한 바가 있어서 천안함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푸른 점퍼를 입혀줍니다. 내년 총선 4호 영입인재로 합류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뭔가 기도하진 않겠지요.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은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에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천안함 사건은 자폭이라 주장했던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직에 임명해 논란이 됐습니다. 상처를 해짓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계속 중용을 하고 총선에 내보낸다 그런다면 가족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박 전 차장은 또 반미 학생운동 조직인 삼민투 위원장을 지냈고 1985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배우로 지목돼 징역을 살기도 했습니다. 86 운동권 세대의 심판론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을 찬양하던 낡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지냈던 남평호 씨가 자신이 이재명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낙연 전 대표의 독자 행보 역시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한 언론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보도입니다.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자신이 해당 기사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진실 앞에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걸 두고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과 결별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는 제보 당시에는 몰랐고 최근에야 해당 사실을 알았다며 신당 창당을 위한 민주당 공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주시겠다고는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문자를 받았다면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만남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탈당했습니다. 정치적 고향인 서울 상계동의 고깃집에서 회견을 열어서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취재진은 꽤 몰렸지만 당장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인사들의 동행이 없어서 정치적 비중에 비해서는 쓸쓸한 탈당이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기자회견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의 환호 속에 고깃집 회견장에 들어갑니다. 취재진 60여 명이 꽉 들어찼지만 천하용인으로 불리는 측근 4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전 대표 홀로 탈당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선대위원장과 우세 지역 공천을 제안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미래를 위한 대안 마련보다
극한 대립만 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기자회견이 열린 이곳 고깃집은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상계동이 포함된 노원병은 이준석 전 대표가 3번 출마에 모두 떨어진 곳입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적 고향에서 하는 탈당 선언의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노원병 출마 가능성엔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 탈당에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전통적 지지층인 노년층에 2030 지지를 더한다며 주장한 세대 포위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 대표는 창당 이후 국민의힘과의 연대에도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건설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내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태영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앞서 태영 측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수습책 마련을 고심했지만 결국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았고 금융당국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업계 16위의 태영건설이 건설 예정인 서울 성수동의 한 오피스 개발 사업지입니다. 태영은 당장 내일 돌아오는 부동산 PF 대출 480억 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어제 금융당국 수장들은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을 워크아웃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내일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면 금융권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태영 측은 계열사 매각 자금을 오늘과 내일 중 받아 당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이 해결해야 할 PF 대출은 올해 약 4천억, 내년까지는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워크아웃 임박설에 지주사인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의 주가는 급락했고 SBS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대로 협력사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 등 즉각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가 2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계 상위권인 태영건설의 위기는 이 지방, 중소건설사의 경우와는 파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자기 자본의 3.7배입니다. 우발 채무는 사업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을 선 건설사가 빚을 떠안게 되는 연대 보증의 의미인데 현재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착공을 못했거나 분양 전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영뿐만 아니라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사 부동산 PF 우발 채무는 22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 말보다 약 29% 늘어났습니다. 시행 사업 중 문제가 생기면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금융권에서도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대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은행은 100억에서 400억 원, 증권사는 3천억에서 1.2조 원, 보험사는 400억에서 5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용 보강 등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계 상위권인 태영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진 다른 사업장들에서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칫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연봉 기준 대출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지 최수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고
변동금리로 8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 금리 상승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월소득의 8% 정도가 대출금 갚는 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이 힘들고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따져 돈줄을 죄기로 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도 가계대출이 계속 늘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출액 산정 시에 1.5에서 3%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뒤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 스트레스 DSR입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땐 스트레스 금리를 고정이나 혼합형 금리보다 더 높게 할 예정입니다. 1억 연봉자가 지금은 변동금리로 6억 6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6억, 내후년엔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차주분들이 미래에 이제 그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내년 2월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한파가 물러간 뒤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기승일 것으로 전망돼 이 마스크 착용 등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는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 눈이 펑펑 내립니다. 오늘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은 온통 잿빛입니다. 불과 이틀 새 눈을 몰고 온 한파가 사라지고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겁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공기질이 악화된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곳 남산공원에 산책 나온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꽤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남산에서 밑에 내려다 봤을 때 많이 뿌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라 좀 뿌연감이 있어서 제가 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정신질환 발생 위험 또한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극초미세먼지가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갈 경우 치매나 우울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뇌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뇌가 위축이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과 같은 그런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도 좀 일으키게 되고요.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오래된 아파트만 골라서 범행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9일 동안 금품 4억 원어치를 훔쳤는데요. 이 오래된 아파트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노렸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도어락이 고장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더니 주차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내달립니다. 2시간도 채 안 돼 아파트 2곳을 털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일당은 2인조로 활동했습니다. 한 명이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면 또 다른 한 명이 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9일간 강남, 용산, 광진 등 서울 시내 아파트 9곳을 돌며 4억 원어치 넘게 훔쳤습니다. 왜 빈집 처리를 할 생각하셨어요? 오래된 아파트만 노린 이유 있으실까요? 일당은 외부 비상계단이 있어서 보안이 취약한 40년 넘은 아파트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범행 시간도 경비원 점심시간에 맞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서 해당 호실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그쪽에 빈번한 통행을 좀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달러 등 외화는 즉각 환전했고 미처 처분 못한 금목걸이 등은 야산에 묻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2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렸죠. 당시 운전자에게 마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해당 의사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이고 불법 촬영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을 처방해준 의사 연모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염 씨는 가해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건 물론이고 사고 후 이를 무단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도 찾아냈습니다. 염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걸 찾아낸 겁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피해자분들 중 몇 분께서는 이제 시도를 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지금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입니다. 염 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생한 눈썰 매장 붕괴 사고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무너졌는데요. 당시 가족과 함께 썰 매장을 찾았던 소방관이 시민들과 함께 매몰자를 구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맨몸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을 이승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성탄절 연휴, 눈썰매를 즐기는 시민들. 그런데 보행 통로가 지붕 위에 쌓인 눈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사고 지점으로 뛰어가 매몰자들을 구조합니다. 당시 구조에 앞장선 건 휴문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찾았던 권민호 소방장이었습니다.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부터 하자. 권 소방장은 얼음더미와 구조물을 시민들과 함께 맨몸으로 들어올려 10대 남자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이어 잔해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일반병동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천만다행이죠. 근데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의 소임을 다한 권 소방관은 공을 시민들에게 돌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짜 정말 노력하신 시민분들이 되게 많아요.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14,000여 명이 공개됐습니다. 이 건보료를 수천만 원 체납한 유명 배우와 래퍼, 가수 겸 작곡가도 포함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래퍼 도끼 이경준 씨는 평소 재력을 과시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시승도 안 하고 스타는 내 차. 하지만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2,2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가 2014년 5월부터 10년 가까이 체납한 건보료는 2,700만 원.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 씨가 밀린 건보료는 3,3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 연예인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14,000여 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700억 원. 10억 원 이상 안 낸 사람도 10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납자들의 예금 계좌를 압류해도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으로 배당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여권 회수 같은 강도 높은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회수라든지 여권 발급을 제한을 통해서 실제로 피해가 줄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 현재 신상 공개 외에 고액 상습 체납자 제재는 건강보험 혜택 제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오가는 외국 국적 항공사가 40개가 넘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외국 항공사를 택하는 소비자도 많은데요.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일정 변경이나 환불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출국 현황판에 여러 외국 항공사가 눈에 띕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했다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역시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국제선 가운데 외항사 비중은 지난해 35.8%까지 늘었지만 소비자 피해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올해 6월 한 외항사의 비행기표를 예매한 A씨는 출국 당일 5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새벽 1시에 이렇게 옮겨줬으면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그냥 호텔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다 퇴근하더라고요. 본사에 이메일과 전화를 수십 통 하고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거기에 막 영문 메일 보내고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취소하는 데까지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고요.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 외항사가 국내 항공사보다 1.7배 더 많았습니다. 8개 외항사는 전화, 이메일 연락에 답변이 없는가 하면 국내 사무소가 문을 닫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상담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나 혹시? 본사에 중국에서 운항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센터는 따로 없고요. 국내 운항 횟수가 적은 외항사를 탈 경우 온라인 예매 전에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석탄공사의 사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사표 수리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무책임한 행태에 직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들이고요.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된 원경환 사장.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갑자기 지난 22일 짐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직원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또 직원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됐으니까. 일방적 사표에 관할 부처인 산업부는 당혹스럽습니다. 지난해 9월 태백 탄광의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로 원 사장이 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공기관 1호 사건이고 해서요. 공문법상으로는 형사법에 대한 기소가 돼 있을 때 인사 관련해가지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원 사장은 의원 면직 제한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산업부에서 사표 수리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원 사장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석탄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 미흡 등급, 올해는 기관장 경고도 받았지만 임기를 채우겠다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원 사장처럼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188명에 이릅니다. 무단 결근 중인 원 사장은 오는 30일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기댄 행보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대기업 총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기준이 마련된 것일 뿐 김 의장이 실제로 총수로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면서도 국적을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기며 대기업으로 지정된 쿠팡. 기업을 지배하는 사람은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돼 공정거래 규제를 받지만 쿠팡 김범석 의장은 이를 피했습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이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외국인도 동일인,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수의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량이 없거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요건 4가지를 함께 제시해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정위는 새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동생 부부도 임원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는 내년 5월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발표 때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아덴만의 영웅과 판문점 귀순 용사를 구한 의사로 유명한 이국종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국군병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증 외상 분야 군의자로서 명예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장병들의 치료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올라가! 계단 들어 올라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해적의 총탄에 치명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과 2017년 판문점으로 기순하다 총탄 5발을 맞고 의식을 잃은 북한군 오청성 씨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는 국내 중증 외상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12,000cc 이상을 우리 남한 국민의 피로 채웠다고요. 그 피가 지금 몸에 돌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후 닥터 헬기 도입과 전국 권역 외상센터 설치에 힘을 쏟은 이 교수는 2015년 명예 해군 대위로 위촉된 뒤 해상 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과 같은 군 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교수를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하고 명예 해군 대령 진급과 함께 조선 무관의 지휘봉인 등체를 선물했습니다. 제 전공에 국한되기보다는 군 의료 전반에서 장병의 복지와 그리고 생명 수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움직여갈 생각입니다. 570여 병상 규모의 국군 대전병원은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 교수는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 전력을 환자 후송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테러와 전쟁의 참상을 알리겠다며 크리스마스에 공습을 당하는 가상의 서울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듯하죠. 외교부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고 결국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 이채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즐겁게 캐롤을 부르는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엄마에게 갑자기 재난 문자가 날아들더니 곧이어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문자 봤어요? 교실을 빠져나온 모녀는 지하 시설로 몸을 숨깁니다. 굉음과 함께 폭격이 이어지고 피를 흘리는 엄마는 무장 괴한에 납치됩니다. 이들이 떠난 자리엔 어린 딸이 꼈던 빨간 장갑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 영상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습 상황을 서울에 대입해 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00명 가까운 조회수를 올린 이 영상에는 우리도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데 불쾌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이 함께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를 다른 나라 안보 상황에 빗대 영상을 만든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전했고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물가 오른다는 소식 오늘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중 10,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BHC가 모레부터 치킨 가격을 최대 3,000원 올립니다. 이제 치킨 한 마리 먹으려면 기본 2만 원은 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29일부터 치킨 가격을 10% 넘게 올립니다. 10,000원대였던 대표 메뉴 가격은 3,000원 올라 2만 원대가 됩니다. 원부자재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 협력사의 가격은 올랐으나 저희가 부담한 게 약 350억이 넘습니다. 앞서 BBQ와 교촌치킨은 지난해부터 최대 3,000원 올렸습니다. 치킨 값 좀 올라갔다 보니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재료비에 인건비, 월세, 그리고 배달 수수료까지 내야 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선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2,500원, 3,000원 남아요. 요즘에 이제 반말이 많이 시키거든요. 1,500원, 1,000원 뭐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안 파는 게 나아요. 그건 일만 힘들게 하고. BHC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3대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한 마리를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통닭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 없는 통닭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10,000원 이하도 이제 그쪽 치킨들을 많이 소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국민 간식 치킨도 옛말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 행방이 묘연해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을 찾는다는 실종자 전단지까지 뿌려졌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부인 당시 시원한 스타일로 눈길을 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우리나라에선 광대 승천 웃음이 화제가 됐습니다. Thank you.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과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 선언 때도 곁을 지켰습니다. I think we all agree we need my husband as our commander-in-chief for 4 more years. Love you too. 그 이후 멜라니아는 선거 유세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거주지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밖에선 거의 목격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공화당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 트럼프가 10번 넘게 방문하는 동안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오와에선 실종 전단지와 현수막을 단 비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쟁자인 디센티스 주지사의 정치 공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Our First Lady went to the funeral of Rosalind. She seems to be dropping like a very, very sick bird. 각종 사법 리스크와 불화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멜라니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미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포크와 롤빵으로 식탁에 댄스를 춥니다. 행복한 송년 파티에서 사랑하는 소녀의 황홀한 키스에 쓰러집니다. 깨어보니 소녀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사이에 한바탕 꿈입니다. 소녀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명화 황금광 시대의 송년은 영화 사상 가장 우울한 해넘이일 겁니다. 게다가 명화 선셋대로의 송년은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삼류 시나리오 작가가 왕년의 스타 노마의 초대를 받아간 저택에는 그와 망상에 사로잡힌 그녀 둘뿐이죠. 박차가 나온 그가 조감독 집으로 갑니다. 할리우드의 이류 인생들이 모였지만 왁자지껄 흥겹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 한 해를 결코 헛되이 산 건 아니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건설한 도시 시라쿠사에 이상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앞머리는 수치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발 뒤꿈치엔 날개가 달려있죠. 그 아래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앞머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고 뒷머리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 발에 날개가 달린 건 순식간에 사라지려는 것이다. 내 이름은 기회다. 아라비아의 격언에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습니다. 내뱉은 말, 쏘아버린 화살, 지나간 세월, 그리고 저버린 기회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새로운 새해가 불쑥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함부로 내뱉은 말로 남의 가슴에 쏜 화살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기회를 허송하며 내 가슴에 꽂힌 후회의 화살들이 욱신욱신 들쑤십니다. 지나간 계절은 모두
안개와 바람, 지금은 1년 중 가장 어두운 저녁. 안으로 못을 박는 결별의 시간.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틋하게 떠오릅니다. 기러기 때는 무사히 도착했는지, 형제들은 아직도 걷고 있는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쓸쓸한 가슴들은 아직도 가고 있는지. 그러나 해가 지면 별이 뜨고 해넘이를 지나면 해돋이가 옵니다. 무근해와 새해의 경계에 서면 좌절과 부정을 딛고 일어서는 사색과 긍정의 힘이 솟습니다. 그 꿈과 희망의 시선은 함께 사는 이웃으로 향하기 마련이죠. 춥지만 우리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색칠하기, 채소 파는 아줌마에게 물어보기, 희망 한 단에 얼마예요? 작고 당연한 것들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새미칩니다. 남의 가슴에 쏜 화살, 내 가슴에 박힌 화살 모두 뽑아내고 빈 가슴, 맑은 머리로 새해를 맞아야겠습니다. 12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해가 져야 해가 뜬다 였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했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는데요. 내일도 탁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에 낀 안개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광주가 영상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창원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눈비구름이 지난 뒤로 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